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3주째 접어들면서 정부의 행정 절차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대본 1차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많습니다.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와 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끝내 이를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전공의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을 앞둔 전의미 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주시고 진료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집단 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비상진료 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 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 상황실을 개소하여 운영합니다. 긴급 상황실은 응급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관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과 진료 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 지침 보완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입니다. 지난 29일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보상 강화 추진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도 금주 중 가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는 의사협회가 주관하여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하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 발표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 정부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개인의 진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법 집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요.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 참작하겠다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그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3주째 접어든 병원 현장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윤성 기자. 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네, 연휴 지나고 의료 공백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19일 이곳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들로부터 시작된 집단 사직이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30% 정도 미뤄지던 대학병원 수술은 이제 절반 이상으로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일하던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아 이번 주에는 진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환자를 지키던 3, 4년 차 전공의 상당수가 지난달 말로 계약이 종료됐고 이달부터 들어오기로 했던 인턴 대부분이 계약 포기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병원에서 연구와 진료를 이어가며 업무 공백을 메운 전임의가 자리를 지킬지 확실치 않아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은 의료진의 필요도가 한계에 달하면서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료 차질은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 예정대로 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 시한이 지났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정부는 최소 석 달의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비롯해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병원을 직접 찾아 현장 조사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처분 수위가 통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대로라면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무더기 면허 정지 사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와 달리 이번엔 구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상태입니다.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앞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당사자들에게 이번 주 소환을 통보했고 출국자를 제외한 4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휴일인 어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분별한 의대 정원, 양질의료 붕괴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서울 여의도 공원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 여건과 시설 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된 필수 의료 개혁안도 의료 체계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필수 의료 인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처벌 관련해서 완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고소를 한 환자가 동의를 해야만 이걸 완화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독소 조항이 있는데 의사협회가 총동원령을 내린 총걸기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 명, 경찰 추산 10,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의협은 전국의 개원인은 물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석해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와 비상대책위원회 누구도 의료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회를 앞두고 인터넷에는 의사단체가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참석을 강요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지시한 적 없다면서도 개별 회원의 일탈 행동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석을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오늘 3월의 첫 출근 날입니다. 예, 마스크 오늘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도 크게 벌어져서 옷차림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초미세먼지의 일교차까지 신경 쓸 게 많다고요. 네, 봄의 시작부터 꽃샘추위가 찾아오더니 오늘은 추위 대신에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5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의 2배가량이 짙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큰 일교차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며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11도 선까지 크게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와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인데요. 미세먼지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중부를 중심으로 영하권에 머물며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 늦게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60mm, 남해안에 최고 3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 남은 한 주간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가 채 안 되는 짙은 안개도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서울 강변북로 도로 위에 떨어진 공구함에서 나사등이 쏟아지면서 도로를 달리던 차 여러 대 바퀴에 펑크가 났습니다. 수원의 상가 건물과 청주의 야산에서는 크고 작은 불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윤웅성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에 바퀴바람이 빠져 푹 주저앉았습니다. SUV도 바퀴가 파손돼 견인차에 끌려왔습니다. 서울 강변북로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방면을 달리던 차량 여러 대의 바퀴가 잇따라 펑크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경찰은 도로 위로 떨어진 공구함에서 나사등이 쏟아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거센 불길이 끊임없이 치솟습니다. 커다란 불똥도 떨어져 내립니다. 경기 수원시 구운동의 6층짜리 상가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40분 만에 불을 껐고 건물 안에 있던 4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민가 뒤편 야산에서 뿌연 연기와 함께 불길이 번집니다. 충북 청주시 낭성면의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지난 1일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해경은 사고 사흘째인 어제도 제주 마라도 인근 사고 해상에서 조류 예측 시스템에 따라 범위를 넓혀 실종자 수색을 벌였지만 60대 선장 등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7시 24분쯤 제주 서귀포 마라도 서쪽 해상에서 갈치잡이를 하던 어선이 전복돼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매년 실시하는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북한 순항 미사일 등 최근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하고 야외 기동 훈련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렸습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신형 순항 미사일 바다수리 6형입니다. 순항 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경로를 따라 비행하기 때문에 포착이나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발사된 미사일들은 1,400여 초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하여 목표선을 명정 타격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10하루 동안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는 이런 순항미사일을 탐지하고 타격하는 훈련이 포함됩니다. 야외 기동훈련도 대폭 늘어납니다. 지난해 3, 4월에 23차례 진행했지만 올해는 이번 달에만 48차례로 2배 이상 많습니다. 연합전술 실사격과 공대공 실사격, 공대지 폭격 훈련 등이 한반도 전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연습 시나리오는 지난해부터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온 것이며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해서 연습 상황을 조성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무인기와 방사포 등을 이용한 기습 공격에 대비한 훈련과 지상과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도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연습 기간엔 미군의 전략 폭격기나 원자력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해온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도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추가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군 당국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 강서울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 인사들의 총선 교통정리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4선 김영주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대로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 강서을에 출마합니다. 영등포 을 경선을 포기한 뒤 김성태 전 의원 지역구에 다시 도전장을 내기로 한 겁니다. 박 전 장관은 SNS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혼외 정치와 박민식의 강력한 추진력이 만나 필승으로 보답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총선 교통정리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인천 계양을에 도전하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필두로 박진, 박문규 전 장관은 험지 탈환에 도전합니다. 추경호, 권영세 전 장관 역시 기존 지역구 수성에 투입됐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장관 9명 가운데 7명이 본선행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강점에 탄탄한 행정 경험, 힘있는 여당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전면 배치된 걸로 풀이됩니다. 여당은 동시에 민주당 출신 이른바 귀순 용사를 적극 우대하는 모습입니다. 사선의 김영주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과 3.1절 만찬 이틀 만에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중도층 외연 확장을 기치로 내리 3선을 한 서울 영등포 갑 출마를 눈앞에 뒀습니다. 민주당에 있어도 민주당하고 생각이 다르면 소신껏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이고요. 진영 논리의 정치를 해서는 약간 벗어나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대전 유성을의 이상민, 경기 남양주 병의 조광한 등 인지도 높은 상대 장수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국민의힘은 2석을 얻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북화, 통진당화되고 있는 민주당의 어떤 독주를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합리적인 분들이라면 우리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권이 강조하는 곱셈 정치가 실제 유권자의 호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 동탄신도시에서 경기도 화성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 대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현대자동차 연구소 등이 모여있는 화성을 지역구에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확보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이 대표와 함께 용인갑의 양향자 원내대표, 화성정의 이원욱 의원 등 당 핵심 인사들이 이른바 수도권 반도체 벨트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 발 앞서 창당한 여당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오늘부터 후보 접수를 시작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그리고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이 닻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란 이름으로 4월 총선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민주당 영입인재인 교사 출신 백승아 씨가 공동대표를 맡았고 당선 안정권인 20번 안에는 연합 정당 참여 세력이 추천한 후보 10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창당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을 위한 야권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모두가 이번 총선에서 손을 맞잡고 이겨내는 첫 출발점, 바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출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교롭게도 같은 날 비례대표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국 전 장관도 신당을 띄웠습니다. 만장일치 찬성으로 조국혁신당 대표로 추대된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지켜볼 수 없다며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무간지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진보 세력의 승리를 위해 연대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열세를 쥔 이재명 대표는 원내 정당과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기조가 유지될 거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23일 먼저 출범한 여당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후보를 접수합니다.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현역 강세 논란을 불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여당 지도부가 청년과 여성 등 낮은 정치 신임 비율을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젊고 유능한 분들, 사명감 있는 분들, 애국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미리 내정해놓고 찍어놓고 이거 없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의 현직 공천관리위원들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을 겸직하는 것도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의견 교환을 고려한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어제 이 만남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국민의힘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서 마주쳤습니다. 교회 예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인사를 하던 원희룡 전 장관, 마침 같은 교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표와 만난 건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이재명 대표를 발견한 원희룡 전 장관이 인사를 건넵니다. 네, 이쪽으로.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웃음으로 대답하고 교회로 들어가는데요. 경쟁을 벌일 지역구에서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대표는 공천이 확정된 만큼 이제 본격적인 지역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 전 장관과의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하죠. 이재명 대표는 김영주 부의장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채용 비리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자 김 부의장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14년 채용 비리 보도가 나온 적은 있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받은 적도 없고 자신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1대 4년 평가를 마치 내가 채용 비리 소명을 못한 것 같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명을 했습니다. 당에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경찰 조사 받은 적도 없고 검찰 수사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연관이 없다 해서 그걸 보냈는데 소명이 되지 않아서 빵점 처리를 했다고 오늘 다시 저를 소환했습니다. 그 정성평가는 21대 4년 평가입니다. 설사 내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 아까 드렸지만 설사 있었어도 19대 20대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에 와서 마치 내가 채용 비리가 있어 빵점 줬다 하는, 저는 이재명 대표님의 참 마음이 다급하시다 하는 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야말로 마이너스 200점일 거라면서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의정의 활동의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국회 부의장은 또 게다가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년 내 그것과 이재명 대표의 국회 활동을 비교해 봐 주십시오. 혹시 민주당에는 점수가 마이너스도 있나요? 이재명, 김영주가 0점이면 혹시 이재명은 마이너스 한 200점쯤 되나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미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든가 의미 있는 법안 관련 연설을 한 게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활동한 게 있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양당의 공천 상황을 두고도 서로 공세를 벌였는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 현역 불패 공천을 한 거라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에 비해서 국민의힘 공천은 한동훈, 유재욱 두 대표가 15%의 심사 점수를 좌우하는 등의 즉흥적인 룰로 쌍특검 표결 전까지는 이탈표를 막기 위한 방향을 위주로 해서 결국 현역 그 사람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야말로 부정물 공천을 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술의 세부대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죠. 그렇죠? 세술이 뭐고 세부대가 뭡니까?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갈아 넣은 사람들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보다 낫거나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더 나쁜 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더 더러운 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물이. 그게 새물이 들어오거나 혁신이 아니죠. 이런 가운데 서울 중성동갑 지역에서 공천 배제된 인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새벽 SNS에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의 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정에 변함이 없자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와 회동했는데요. 이후에 나온 메시지인 만큼 거취와 관련해서 어떤 결심을 한 걸까요?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요즘 결혼식장 얼마나 가십니까? 혼인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40%나 줄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출산율이 늘 턱이 있나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첫째를 낳은 집이 둘째도 낳는 게 그나마 출산율을 높이는 길이잖아요. 녹록지 않은 현실에 둘째 아이를 보는 것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여 건에 그쳤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32만 건이 넘었는데 40%나 줄어든 겁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거나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면서 급감한 겁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결혼을 꺼리게 했습니다. 저는 없어요.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결혼하면 제가 집을 이사를 하거든요, 곧. 근데 전세 5억짜리로 가요. 근데 그거를 40살, 50살쯤에 갈 수 있다는 생각밖에 못하지. 결혼을 덜하니 출생아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혼인 건수가 줄어든 지 4년이 지나자 출생아도 덩달아 줄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23만 명에 그치며 합계 출산율 0.72명, 또 역대 최저로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사상 처음 10만 명을 밑돈 둘째 이상 출생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40%나 급감해 첫째 아이 감소율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돈보다 나중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상 아기를 낳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둘째를 가지고 싶거든요.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사실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현실 육아를 경험한 뒤 둘째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결혼 나이가 늦어지면서 출산 연령대가 올라간 것도 둘째 이상 출생아가 줄어든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결혼도 안 해, 출산도 안 해. 요즘 한탄과 탄식이 난무하지만 해마다 최저점을 찍고 있는 출산율, 출구 없는 지하실 같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다른 나라는 한국만큼 극단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했고요. 연간 출산율이 0.71이래요. 이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출산율하고 비슷한 수치라면서요? 네, 사실 이제 2020년부터 그래서 이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기 시작했고요. 예.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여전히 그 아이 낳지 않은 사회로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추세대로 간다면은 한 2072년 지금 청년들이 노인이 됐을 때 예. 사망자 수가 한 69만 명 되는데 출생아 수는 16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사망자와 출생아 수가 차이가 한 53만 명 정도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은 뭐 어르신 지금 기준으로 어르신 한 11명 탈 때 아이 1명 정도 타는 그런 풍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하철 한 칸에 아이 1명이라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몇십 년이 지나면 아예 그냥 전동차 전체에 아이 1명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인구 소멸이 빨라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가파른 속도로 출생아가 줄어든다는 건데 출생아가 0이면 정말 말 그대로 한국 자체가 소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뭐 숫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서유럽 복지국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 수십 년 동안 이제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비교하면 인구들이 뭐 한 1,000만, 2,000만 줄어드는 상황이었지만 예. 외국인 노동자나 그 이주 인구들이 들어와서 뭐 1,000만, 2,000만 채우면서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뭐 그런 해결 방법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문화 국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네. 나온 BBC의 보도 짚어볼게요. 참 뼈아프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만큼 극단적이지는 않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유독 왜 우리나라가 최악이라는 겁니까? 네, 사실 요즘에 이제 저출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비용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저출산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즉 이제 비용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삶의 만족도 측면이 있다. 예. 그래서 이 비용과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이 요인들이 일치하면 예. 아이를 낳는 건데 서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을 충분히 하고 선진 복지 국가가 된 이후에, 즉 비용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에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예.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엄마들이 나가서 일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같은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또 아빠가 함께 키우는 성평등한 돌봄을 제도화하기 시작하면서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결국 일가정 양립이나 성평등한 돌봄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여성 내지 이제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그 나라들과 달리 비용의 문제도 걱정해야 되고 근데 그럼 손에 돈이 주어졌다고 우리가 아이를 낳을 것이냐? 엄마의 독박이와 경력 단절, 그다음에 아빠의 부양 부담 이런 것들이 결국 삶의 만족도를 낮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비용이나 삶의 만족도 요인이 모두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서유럽에서와 달리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생의 문제가 이게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시작이 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뭔가 시스템적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야 하는데 그거를 몇십 년에 걸쳐서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 인구 소멸 위기가 가팔라지는 최악의 상황을 낳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 온몸이 병든 결과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온몸이 병들었다. 이 표현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여기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일본 학자의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일본도 지금 저출산으로 고민인 나라여서요. 한일이 겪는 저출산의 문제는 도를 지나친 자본주의 결과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이제 한 일본 학자가 밝혔는데 이 분석은 좀 맞는 말이라고 보세요? 네, 이게 이제 그 한국식 자본주의가 구축해 놓은 어떤 그런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면 지나치게 많은 사교육 비용이 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이 비용 부담이 아까 크다고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부모가 투자할 여력은 사실 충분할 만큼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죠. 경제 성장을 했는데 예. 문제는 학벌 서열 시스템에 이 상층부로 진입하기 위한 극단적인 경쟁과 또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용 투자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이런 차원에서 이 일본 학자께서 말씀하신 도를 지나친 자본주의다. 뭐 이렇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단적인 경쟁 체제에서 내 아이를 기죽지 않게 키우고 또 학벌 서열의 상층부로 진입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사교육 비용을 부담하려면 사실 웬만한 중산층이 둘 낳기도 하나는 모르겠지만 둘 정도 낳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예. 이런 한국 특유의 어떤 경쟁 사회가 유발하는 엄청난 사교육비가 있고 또 남들보다 더 나은 내 아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부모의 강박 이런 것들이 양육비 부담도 가중시키고 그 개근거지란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들어봤습니다. 네, 이런 이제 개근거지라는 말이 이제 나올 만큼 해외여행 가서 내 아이가 개근거지 이런 소리 안 들어야지. 이런 강박관념이 한국 사회를 좀 유령처럼 떠들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극단적인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 체제가 한국 사회에 구축이 된 것이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근거지라는 말을 처음 접한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하자면 요즘 그 중산층 이상이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말하다 보니까 학교 갈 때 이렇게 좀 빠지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부모가 이제 일하느라 혹은 바빠서 혹은 돈이 조금 부족해서 해외여행을 못 가고 학교를 꾸준히 나가게 되면 이거를 뜻하는 그 아이들 사이에 놀리는 말로 개근거지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뉴스에서 읽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저 때만 하더라도 개근상을 받는다는 거 매일매일 아프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매일매일 학교 가서 개근상을 받는 게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아이들 사회에서는 이런 문화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예. 작년에 그 개근거지라는 말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 저희 아이는 학교를 그냥 늘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한 이틀 빼가지고 국내에서 저 남쪽으로 여행을 이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일부러 그 네. 개근거지라는 표현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학교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참 서글픈데 이런 얘기도 좀 해보죠. 첫째를 낳는 것과 둘째를 낳는 통계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첫째 낳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첫째 낳은 부모가 둘째를 생각하는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아서 둘째를 낳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둘째 이상의 다둥이 출생수가 10만 선이 붕괴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해보니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지만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둘째를 낳고 싶어하는 부모도 많지만 살다 보니까 이 육아를 하는 현실이 너무 고돼서 낳고 싶어도 못 낳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용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 이제 비용의 문제에 더하여 삶의 만족도, 아이를 낳고 난 이후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건데요. 특히 엄마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는 여성만 낳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여성의 출산 주체인데, 예. 뭐 사실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은 뭐 이제 먹던 음식도 못 먹게 되고 뭐 모유 수유 때문에 뭐 운동도 삼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이제 문제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 출산 주체로서 여성이 아이를 낳은 순간, 아이를 임신하고 또 낳은 순간 존중받는 삶이 아니라 고달픈 삶이 이어진다.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유아기는 그래도 어떻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도움으로 보냈는데 예. 초등학교 가는 순간 저희 초등 돌봄 절벽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 고민의 몫이 엄마의 몫이에요. 아빠의 참여가 많이 늘긴 했지만 돌봄을 조직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여전히 엄마입니다. 아빠가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지만 담임 선생님과 만나는 약속을 잡는 사람은 엄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래도 함께 벌면서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를 낳는 순간 아빠와 엄마로서의 길이 갈린다.
계속 맞벌이를 해도 돌봄은 엄마의 몫이다. 아빠는 또 옆에서 도와줄 뿐이다. 근데 이러다가 엄마가 경력 단절을 했을 때 아빠는 또 부양 부담을 상당히 심하게 갖게 된다. 심리적으로나 예.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첫째 낳고 나서 둘째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SNS의 확산과도 저는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으면 육아 현실이 어떤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이 퍼지면서 이 소문이 젊은 층에게까지 가는 게 그게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꼭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20, 30대 여자, 남자 다 포함해서 20, 30대 청년층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 수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게 사실은 SNS를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역으로 SNS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좀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그 반론들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사실 SNS는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나타나는 현상이고 수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엄마나 아빠로서의 어떤 인생의 길이 갈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그 확신을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어떤 그 희망의 롤 모델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젊은이들의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성세대들은 너무나 아이 낳고 키우는 걸 그 고민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의 하나로 알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안 낳지? SNS의 탓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건 조금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저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아이 낳아서 키우는 거 굉장히 큰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아이 낳으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 꼭 젊은 층에게 전해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 주기에 대한 그 개념, 관념 자체가 좀 젊은 층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사실 저희가 워낙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그 다급한 대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럴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결국 저출산 대응의 기본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확실하게 되도록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부모가 일가정 양립을 하려면은 이제 노동 시간이 짧아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되고 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사교육 비용 더더군다나 이제 대학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서 유발되는 어떤 그런 사교육비나 이제 학벌 서열, 그래서 이제 교육 개혁, 결국 이제 부모의 일가정 양립,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매우 큰 이야기들 같지만 예. 저출산 현상의 그 반등을 목표로 우리가 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야 되고 이건 정치 진영 논리와 관계없이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런데 그래도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예. 그러면 일단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그 사회적 돌봄 체계, 즉 어린이집 유치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합쳐서 이제 유보 통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초등 돌봄 절벽 없애기 위한 예. 지금 늘봄 학교를 확대를 한다든지, 이거는 국가가 투자하면은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부모의 삶의 만족도 내지는 가족의 삶의 만족도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근본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그 출산과 육아, 교육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그 여성의 역할이 좀 비중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남성분들도 요즘에 육아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육아휴직을 쓸 수는 있지만 눈치가 보여서 혹은 뭐 승진 문제가 걸려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마음 편히 쓰지 못한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성의 육아휴직을 선택이 아니라 강제화해야 한다라는 극단적인 의견도 있긴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예. 이 전문 노동력 중심 기업 경영, 그 다음에 산업 생태계의 형성,
이런 것들이 되면은요, 가족 친화 경영을 하지 말라고 해도 기업이 앞장서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 노동력 중심 생산하는 기업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된다 하더라도 예. 하나의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기업일수록 예. 자발적으로 가족 친화 경영을 확대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족 친화 경영을 해야만 기업이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 체질의 개선,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우선돼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경제가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 체질 경영 개선을 통해서 경제가 주도하는 그런 가족 친화 경영을 하면서 예. 국가가 그걸 뒤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요, 이제 수순이 돼야 되는데, 예. 우린 너무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아닙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그렇죠. 체제고, 예. 기업의 그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기업들이 그 자발적으로 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는, 좀 먼 길 같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가 없다. 뭐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수업 때문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골든타임이 이제 지났다는 경고도 있고 아니다 아직 5년 정도 남아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 90년대생들이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끝으로 희망이 남아있긴 합니까? 네, 골든타임 뭐 길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골든타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 우리가 이야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 순수하게 한반도 내에서 출생 사망 따지고 지금의 인구 이동 따지면은 뭐 인구가 3,300만으로 뭐 2천만 명 이상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그 이주 인구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개방 사회, 다양성 사회를 만들고 예. 또 당장 부모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그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유보통합이나 늘봉학교를 통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예. 청년들이 이런 롤 모델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의 변화, 부모의 일가정 양립,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변화, 청년들이 변화를 볼 수 있는 희망을 보고 또 예. 이주 인구들을 통한 어떤 그 인구 정책의 지속,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골든 타임 넘어 이러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예.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는 위기가 기회다, 희망이다. 이런 어떤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의 대개조 사회 개혁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치 예. 진영 논리를 떠나서. 네. 예. 알겠습니다. 희망의 빛 한 줄기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만 보내드릴게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오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인중개사나 PB, 즉 자산관리 전문가 10명 가운데 8명이 올해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4.6% 떨어졌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4% 감소 이후 내림폭이 최대인데요. 올해 주택 매매 가격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는데 부동산 전문가 74%, 공인중개사와 PB 79%가 하락할 것으로 답했습니다. 건설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알짜배기로 여겨지던 강남 재건축 단지마저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인상안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지는 곳도 늘면서 정비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냈지만 건설사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3.3제곱미터당 공사비를 810만 원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대거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과거 치열한 입찰 경쟁이 벌어졌던 강남의 재건축 단지마저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최근 3에서 4년간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건비,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해서 공사비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조합에서 지시하는 공사금액 대비 시공원가가 높아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조합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지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재건축 추진이 중단된 곳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안전진단 면제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처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에는 정비사업의 관건이 인허가였지만 지금은 공사비, 즉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는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이 더욱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때문에 단시간에 정비사업이 확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 집값 상승기에는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 수요가 몰렸지만 최근에는 공사비와 추가 분담금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월 생산이 0.4% 늘면서 3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월 생산은 반도체가 감소하며 광공업 생산이 줄었지만 정보통신 등 서비스업이 증가한 데 힘입어 한 달 전보다 0.4% 늘었습니다. 소비도 2개월째 늘었지만 설비 투자는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검찰 인사들을 전두환 하나회비 때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징계로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치 활동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 연구위원 정치 활동에는 큰 제약이 없을 전망입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 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주장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에 넘겨졌습니다. 징계 결과에 대해 이 위원 측은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며 부당한 징계인 만큼 이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전 당협위원장이 공천 탈락에 반발해 연이틀 분신 소동을 벌이다가 체포됐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이려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변에 있던 경찰이 A씨를 막으면서 실제 불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전날에도 당사 앞에서 인화성 액체를 몸에 뿌린 뒤 몸에 불을 붙였는데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꺼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지역 공천을 신청했던 60대 A씨는 경선 명단과 우선 공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5분쯤 경기도 수원시 구운동의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40분 만에 불을 껐고 건물 안에 있던 4명은 스스로 몸을 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6층짜리 건물 5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 손가락 4개가 잘린 노동자가 있습니다. 롯데 웰푸드 자회사의 식품 공장에서 일하다가 순식간에 손이 기계에 끼어버렸습니다. 손가락 봉합에 실패해서 결국 손가락 4개를 모두 잃었던 사연, 지난해 YTN의 주제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지금도 4개월째 병원을 전전하면서 산재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세요. 사고 이후 공장 대표를 포함해서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불가피한 사고였는지, 혹시 안전관리가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여러 방면에서 들여다보고 있죠. 그런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사고가 일어났던 공장에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육을 듣지 않아도 들었다고 허위로 설명을 하고 교육 시간도 기록보다 적게 이뤄졌다. 노동자의 증언이 나왔지만 관계자들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50대 A씨는 롯데웰푸드 자회사 식품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그래가지고 정신과 약도 지금 먹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경찰은 사고 이후 당시 공장 대표였던 문모 씨와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6개월마다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교육시간이 이보다 적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교육을 듣지 않아도 들은 것처럼 서명하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공장 노동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수요일날 교육이 있었다. 근데 수요일날 쉬는 사람은 그 다음날 와서 그냥 사인만 하라고 하죠. 그 물어보면 짜증내고 귀찮아하고. 이에 대해 롯데 웰푸드 측은 안전보건교육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기록과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측은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몇 천만 원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A씨 측이 반발하며 합의는 진전되지 않는 상황. 더욱이 사고가 난 분쇄기가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소견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을 잘 안다고 무법자처럼 행동하던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로펌 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술을 마시고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변호사들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변호사라는 직업에 걸맞게 행동해야 하는데 뭐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셨나 봐요. 법원에서는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경징계 처분만 내렸습니다. 큰 문제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큰 깨달음이 옵니다. 이래서 무법자라는 착각이 가능하구나. 이쯤 되면 어리석은 사람, 착각한 사람은요, 비위를 저지른 변호사가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믿은 국민입니까?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0대 변호사 A씨가 강제추행을 처음 저지른 건 3년 전인 지난 2021년입니다. A씨는 같은 법무법인 직원에게 연애 상담을 받고 싶다며 다가간 뒤 팔을 만지고 강제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후에도 뒤에서 갑자기 접근해 얼굴을 밀착시키거나 허락 없이 머리를 쓰다듬는 등 5달 동안 모두 8차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뒤늦게 덜미가 잡혀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6월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상당 기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자체적으로 A씨 징계를 의결했지만 과태료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에도 학원 강의를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경기 구리시에선 술을 마신 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변호사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 역시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변협도 중징계 대신 과태료 200만 원으로 처분을 끝냈습니다.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음주운전과 강제추행, 폭행 등으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는 모두 85명. 이 가운데 단 3명이 제명됐고 10명만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수가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급격히 수가 증가했습니다.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변호사협회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유할 때가 되면 셀프 주유소는 기본으로 정해두고 1원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곤 하시죠. 물가가 워낙 오르니까 이렇게라도 10원, 100원 아끼고 싶은 마음 모두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주유하기 전에 카드 한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주유하고 나서도 영수증을 꼭 봐야 한다고 합니다. 주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됐을 수도 있거든요. 현재 셀프 주유소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 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먼저 결제한 뒤에 주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때 실제 주유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다면 새로운 금액으로 승인이 난 뒤에 선 결제가 취소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주유 금액 5만 원을 먼저 결제했죠. 그리고 주유합니다.
그런데 3만 원어치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기존의 5만 원은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자동으로 3만 원이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카드 한도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되잖아요. 그럼 먼저 결제한 금액이 취소되지 않아서 실제 주유량보다 더 많이 결제될 수 있습니다. 기름은 3만 원어치밖에 안 들어갔는데 결제는 5만 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셀프 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영수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저출생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현실이 이렇게나 가혹합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한 어린이집의 모습입니다. 지난해 이 동네에서 태어난 아기가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없는데 이 새것 같은 장난감이 다 무슨 의미예요?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폐업도 속상한데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은 속이 더 타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설로 바꾸지도 못해서 대출 이자만 갚고 있다는데요. 만두는 속이 터지기라도 하지 원장님은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저출생의 그림자가 이렇게나 짙고 어둡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 어린이집입니다. 한창 아이들이 뛰놀 시간이지만 교실은 텅 비었고 장난감은 한쪽에 죄다 쌓아놨습니다. 많게는 70명 넘게 다녔지만 지난해 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로 바꾸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일정 세대 이상 아파트는 어린이집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주변 대체 시설이 충분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자치단체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재혼한다는 친구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사이밖에 안 돼가지고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대출 이자라든지 거기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관리사무소랑 같이 있거나 별도 건물로 돼 있는 아파트 어린이집이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전북 군산, 전주에 있는 어린이집 4곳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아기가 없어 문을 닫는 게 어쩔 수 없다면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게 건물 용도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자치단체는 단서 조항에 있는 사업 승인권자 재량 규정이 모호해 예외 적용에 부담이 크다고 말합니다. 무분별하게 풀어주면 어린이집이 필요한 지역도 수익만 보고 다른 사업으로 바꿀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권익위가 개별 민원을 받아 현장 조사와 입주민 설문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살펴보면은 지역의 특성과 주변 현황을 고려해가지고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자체에서는 허용하지 않은 어떠한 처분이 있었고,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극심한 치안 부재를 겪고 있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의 폭력 사태가 악화하면서 교도소에서 수백 명이 탈옥했습니다. 총리 사임을 둘러싸고 갱단이 활개치고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사상자도 1000명을 넘겼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경찰과 갱단 간의 총격전에 방탄조끼와 방탄문을 쓴 취재진이 혼비백산합니다. 지난달 8일 이후 수도 포르토프랑스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한 달이 넘은 최빈국 아이티. 사임 압박을 받던 아리엘 앙리 총리가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뒤 1월에만 숨지거나 납치된 사람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찰서, 공항, 교도소가 공격을 받았고 설상가상, 포르토프랑스 교도소에서는 수백 명이 탈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관 공격은 최근 몇 년간 전례가 없던 일인데 경찰 노조는 범죄자 3000명이 추가로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T 당국은 갱단 일원들이 경찰서 여러 곳을 공격해 최소 4명을 살해하고 방화를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바비큐로 불리는 갱단 연합체 두목은 2021년 전임 모이즈 대통령 암살 사태 이후 무정부 상태를 틈타 온 나라를 무법지대로 만들었고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N'a demandé police nationale d'Haïti, n'a demandé militaires yo pour yo prendre responsabilité yo, arrêter Ariel Henry et encore une fois et pas peuple à quel minoué pas. 주 하이티 미국 대사관은 보안 경보를 발령하고 공항, 호텔, 경찰청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총격과 교통 체증을 경고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로 시진핑 집권 3기 2년 차에 문을 여는 양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경기 침체와 인사 난맥상 등 지난 1년 동안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올해 양회의 주요 의제를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정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두 가지 회의를 일컫는 양회. 오늘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과 함께 일주일가량 진행됩니다. 최대 관심은 내일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첫 업무보고에 나서는 리창 총리가 5% 성장 목표를 고수하느냐입니다. GDP 的增幅在5.2%左右，高于我们去年年初确定的目标。 경기 침체 속에 해외에선 4%대 성장에 그칠 거로 보는 만큼 그에 걸맞은 부양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복병, 저출산과 고령화 해법도 올해 양회의 주요 화두입니다. 먼저 1978년 한자녀 정책 도입 이후 46년 만에 산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할지 주목됩니다. 1950년대 제정된 뒤 한 번도 손댄 적 없는 은퇴 연령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다만 최악의 청년 실업 속에 세대 갈등에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每个岗位都是一个萝卜一个坑，如果你到了退休年龄以后，不能退休，然后年轻人就上不去。 지난해 양회 때 첫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랑 외교의 대표 주자로서 면모를 과시한 친강 외교부장. 当豺狼当道，恶狼来袭时，中国的外交官必须与狼共舞，保家卫国。 그 후 불과 4개월 만에 낙마한 친강 대신 류젠차오 대외연락부장의 등판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온건파로 알려진 류젠차오가 신임 외교부장으로서 외신 회견에 나설 경우 강경 외교 노선의 변화를 상징하는 장면이 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각각 대선 후보 자리를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가 바이든에 대해 오차 범위 내에서 우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 52%의 지지를 받으며 48%의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서도 대선 양자 대결 시 트럼프 47%, 바이든 45%로 나타났습니다.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경선에서 패배하거나 중도 사퇴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현재 방송에 출연해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후보 지지 서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자신이 원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의혹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현지 시간 화요일 나올 전망입니다.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른바 슈퍼 화요일 전날인 오는 4일 최소 한 건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연방 대법원이 선고일을 공지한 게 이례적이란 점에서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We know the value of voting Democratic when our votes count.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전 세계 곳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 선거의 해를 앞두고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콘텐츠의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자, 세계 곳곳에서 딥페이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딥페이크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일단 뭐 딥페이크 너무 이제 많이 익숙하시지만 일단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딥러닝이라고 표현을 하죠. 딥이라고 하는 것과 페이크,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하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만드는 가짜 컨텐츠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 딥러닝을 통해서 이 가짜 영상을 만드는데 최소 어떤 사람의 뭐 실제 영상, 뭐 찍은 영상이라든지 음성 이런 것들이 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정도의 분량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생성형 AI라고 우리가 챗GPT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생성형 AI 기술이 정말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가 없고요. 5분 이내, 짧게는 1분이나 2분 정도의 어떤 사람의 음성이나 영상 파일만 있으면 실제 그 사람과 비슷한 그럴듯한 얼굴이나 또 예. 음성을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어로 어떤 사람의 영상을 이제 녹음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뭐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를 하는 입모양까지 하는 이러한 것들도 최근에 만들 수 있고요. 예. 심지어 이런 기술들이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특정 앱을 뭐 다운받거나 서비스에서 한 유료로 몇천 원 수준만 내면 뭐 예를 들면 앵커의 얼굴과 그다음에 춤추는 어떤 사람의 영상을 합성해서 뭐 있지도 않은 춤추는 영상 만드는 것도 뭐 1, 2분 안에 가능해지는 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소라라고 하는 이 생성형 AI에서 거의 뭐 끝판왕급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는데 텍스트 몇 줄만 치면 영화 감독이 찍은 듯한 상당히 놀라운 수준의 영상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 만드는 회사에서 이거를 만든 건데요. 아직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는 없지만 예.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샘 알트먼이라든지 이런 이제 오픈 AI의 대표들이 이제 트위터에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대신 이제 만들어주기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는 저 영상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라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떤 영상인데요. 예. 좀 놀라운 것은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글라스에 비추는 모습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지금 보면 저기 이제 서부 시대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이제 글자를 쓴 거예요. 아, 저 찍은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영화 현장에서 보는 영화 세트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예. 이거 역시도 이제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뭔가 미래의 모습 또 혹은 저희 보시는 것처럼 실제 미술관의 모습이나 아니면 저렇게 축제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면 예. 저게 다 그림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상을 그려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 모든 것들이 글자 몇 줄만 치면 나오는 시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자료 화면들이 글자를 영상으로 바꾼 거다. 네, 텍스트 투 비디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마치 실제 찍은 것처럼 네. 현실감이 있는데 자, 그런데 올해 이게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 딥페이크 부작용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계경제포럼에서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최근에 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환경에 대한 것들, 이제 날씨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바로 이 딥페이크 같은 가짜 정보라는 것이죠. 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이제 슈퍼 선거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이제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가 많이 있으니까. 예. 그 선거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걱정이나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기술을 만든 어떠한 그 연구자들 역시도 이 기술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 저렇게 이제 가짜 이제 이미지를 글자 한 장만 넣으면 만들 수 있는 뭐 이러한 형태들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위협을 미칠 수 있는 게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예.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SNS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영상이 네. 이제 나오면서 이게 공론화되기도 했는데
이 경우에는 방송 연설하는 장면을 짜깁기 했다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딥페이크하고는 다른 겁니까?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기술적으로 보면 딥페이크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수많은 영상들을 어떤 사람이 직접 1초씩 잘라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만든 짜깁기 영상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짜깁기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사람이 상당히 노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몇 시간짜리 긴 영상을 정말 잘라서 그럴듯하게 만든 건데 딥페이크가 갖는 가장 큰 이슈는 이렇게 한 사람이 고생을 하지 않고도 예를 들면 2, 3분 안에 실제로 학습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넣으면 그 글자대로 그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습과 목소리까지 글자를 통해서 그대로 만들 수 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선거가 많이 있으니까 네. 이런 딥페이크 콘텐츠가 실제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미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5월에 튀르키예 대선에서요. 실제 쿠르드족 분리단체인 무장단체인 이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의 이제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예. 그 후보에 대한 지지 영상을 올린 것이 영상에 확산이 됐었는데 실제 이게 가짜 영상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게 선거 끝난 이후에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해당 후보가 이제 패배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이제 슬로바키아 총선 이틀 전에도 실제 야당 대표에 대한 금권 선거 논란에 대한 가짜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선거 결과가 뒤집히기도 했고 올 1월에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방금 저희가 들었었던 것처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경선 관문에서 유엔푸셔주 이제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뽑지 마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실제로 나와서 이제 아주 혼란이 이제 겪었었던 이런 이슈들처럼 실제로 우리의 그 정치에 이미 이 딥페이크나 음성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실제 선거 결과가 바뀐 사례들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예, 튀르키예 대선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이 야당 연합의 후보를 지지한다는 영상이 확산이 됐고, 그러니까 무장단체가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영상이 퍼지면서 여당이 승리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게 또 언론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 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 딥페이크 전담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말씀하셨던 선거 전담팀이요. 모니터링반, 뭐 AI 감별반, 그다음에 분석 삭제, 뭐 조사 조치반, 검토 자문단을 포함해서 한 72명 정도로 구축이 돼 있고요. 실제 이제 이러한 지능형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집된 게시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범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딥페이크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으로 확인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문 자문위원에게 자문하는 뭐 이러한 3단계 정도의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이 영상이나 음성이 만들기에 너무 쉽고 그러다 보니까 빨라서 과연 이 인력으로 다 감당이 될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앵커의 목소리 저요? 네, 앵커의 목소리를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리포트 많이 하시잖아요.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제가 이제 AI 서비스에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을 제가 원하는 텍스트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한 1분 안에 정확하게 말하면 30초 안 정도의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들려주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근 앵커입니다. 당연히 이건 가짜입니다. 이렇게 가짜 음성 만들기가 너무 쉬운 세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듣는 게 모두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저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 돋으셨어요? 네. 아니 제가 진짜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저 안에 뭐 출마하신다 이런 영상에까지 넣었다가 이러면 정말 좀 심각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빼기도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제가 뭐 복잡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 상에 있는 뭐 이런 이제 인터뷰 영상에서 한 2분 정도 앵커의 목소리만 따로 제가 빼서 그거를 이제 음원 파일만 특정 이제 유료 서비스에 올렸고요. 올린 다음에 제가 글자를 딱 넣으니까 이 글자 넣고 한 30초 안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가 조금 괜찮은 거 약간 튜닝을 했는데 그래도 2분 정도 안에 끝났고요.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이 혹은 이런 음성이 뭔가 선거 직전에 사람들에게 퍼졌다. 뭐 예를 들면 ARS 같은 걸로 막 갑자기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뭐 앵커가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식의 음성이 나왔다. 과연 이게 이제 지금 있는 전담팀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퍼진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사후적인 방식이지 그렇죠. 실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현실적인 고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소리만 들려드렸는데 얼굴을 가짜로 만드는 것도 그 정도 네. 시간이 가능합니까? 실제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특정 사람이 직접 카메라를 보고 이제 정확하게 학습한 데이터 한 4분 정도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갖고 입모양이나 제스처까지 만드는데도 한 2, 3분 정도씩이면 30초 정도의 영상이 만들어져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은 별도의 사람이 아예 학습을 위해서 만드는 형태이고요. 그게 아니라 유명인의 어떠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짜깁기 형태 혹은 이제 학습 형태의 데이터를 만든다고 할 때는 한 몇 시간 수준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문장을 쳐서 혹은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슈라는 것이죠. 지금 보더라도 이제 가짜 톰 크루즈의 모습인데 저건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게 되는 거냐면 실제로 톰 크루즈랑 비슷한 사람이 자기가 카메라를 보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모습에다가 AI 기술로 더딥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형태를 최근엔 어느 수준까지 되냐면 우리가 이 실시간 방송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람의 얼굴처럼 모델링해서 그러니까 마치 영화에서 보는 듯한 이런 수준의 기술까지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AI 뭐 학습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몇 시간씩 이제 원고를 읽고 이러기도 했잖아요. 저희 YTN도 이제 AI 앵커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목소리 더빙을 할 때 학습을 위해서 며칠 동안 이제 몇 시간씩 그 원고를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속도가 그 학습 속도가 더 빨라지는 모양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점으로 보면 제가 2분 만에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며칠 동안 몇십 시간 읽었던 양이 딱 2분 정도의 이제 녹음 분량이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대로 말이 안 되는 정도의 속도로 지금 변화했다는 거고요. 결국 이게 가능해진 게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기술과 함께 뭐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반도체,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AI에 대한 경쟁에서 늦춰진다라고 하면은 이 경쟁의 속도를 못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의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이런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속도 역시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게 기술이 발달해서 뭐 좋게 쓰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악용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 같고 규제 움직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지난 12월에 유럽연합에서는 세계 최초로 이제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워터마크를 이제 넣는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고 미국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워터마크를 넣는 형태의 행정명령들이 시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AI 기본법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지금 법률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 과방위에서 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터마크라는 거는 그 가짜 영상에 좀 이렇게 투명해 보이는 마크를 넣는다는 거죠. 이게 가짜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인데 영상 자체에 이건 가짜 영상입니다라는 걸 이렇게 딱 글 자막처럼 넣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화면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 화면을 만드는 영상에는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소스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코드단에다가 이거는 어떤 사람이 몇 월 며칠에 만든 거다라는 걸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서비스상에서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왠지 근데 그거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게 말씀하신 대로 AI가 또 요즘에 기가 막히게 이런 워터마크나 특정 부분만 지워주는 것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 이것을 일종의 보이스피싱처럼 우리가 이 정도 기술이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어느 정도 예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규제 방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기술적으로 다 또 지워버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직접 이거를 좀 판별을 할 줄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판별할지에 대해서 좀 몇 개의 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러한 영상들이 계속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영상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반드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 곳에서만 나온 건지 다른 곳에서만 나온 건지.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제 검색도 해보시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화자의 입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이 영상에서 그래도 입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입 모양을 면밀히 살피시고 좀 천천히 돌려보면서 실제로 이게 이슈가 있는지를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메신저, 개인 메신저에 막 되게 의심스러운 거 좀 돌리시잖아요. 그 부분 역시도 지금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요? 네, 라는 부분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약간 좀 의심스럽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좀 더 면밀히 살펴봐라. 네. 입 모양 같은 것들. 네네네. 예. 근데 앞서 시작하기 전에 저희끼리 얘기할 때 이거 약간 보이스피싱 같은 거다 이렇게 또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응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도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전에는 사람들이 피해 사례가 있더라도 그냥 서로가 그냥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거나 이게 좀 확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보이스피싱을 보면은 이 문제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공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최근에 빅테크 회사들 한 40여 개가 이러한 딥페이크에 관련돼서 서로 공유하는 장들을 만들었거든요. 즉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즉 이것을 잘 보고 서로가 공유하면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에 대한 기술을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서로 좀 조심하면서 이것을 좀 비판적인 모습으로 보는 게 안타깝지만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기술 발전은 좋은 겁니다만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걸 규제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걸 맞닥뜨리는 대중도 이걸 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예,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샘 추위는 풀렸지만 오늘도 일교차와 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며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11도 선까지 오르는 등 온화함이 감돌겠는데요. 하지만 미세먼지는 종일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와 충남 일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쌀쌀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1도, 부산은 14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 늦게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60mm, 남해안에 최고 3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남은 한 주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었습니다. 낮 동안에도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월요일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